햇살의 책장.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패러다임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습관이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만든 패러다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준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저자는 잠재의식이 마치 땅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자라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심은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들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고 변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변화하는 것에 저항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변하기로 했다면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반복입니다. 저자가 세미나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을 두 번째로 읽었을 때 그 전까지 그 책에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실제로 바프록터는 26살에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정말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고 그 깨우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만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습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녹음한 것을 반복해서 듣거나 글을 반복해서 쓰거나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새겨 넣으면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 다른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자는 당신의 목표를 반복해서 새기고 느끼고 그려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책의 1장과 2장의 앞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2장의 뒷부분, 목표에 관한 부분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라. 우리는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내 패러다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스튜디오에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을 10가지 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패러다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트려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다. 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한다. 그 밖의 일들은 딱히 잘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아침 일찍 이 연습을 해보길 추천한다. 나는 하루 중 아침에 훨씬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의사들이 아침 일찍 수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의사들의 손길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환자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수용적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명 목표를 찾을 것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 미국 피닉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의사가 내게 와서 일을 그만두려 한다고 말했다. 왜죠? 당신은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계는 엉망진창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갈아 넣는데 돈은 더 적게 벌죠.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요? 저는 그 일을 좋아하거든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아니고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 일하러 가는 거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욕망은 능력을 꺼내는 열쇠다. 누군가가 해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지만 그 능력은 욕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톰 브래디처럼 미식 축구를 할 능력이 없다면 그처럼 미식 축구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소년 또는 소녀일지라도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 설령 제프 베이조스만큼 돈을 갖고 싶다고 바라진 않더라도 말이다.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묻지 말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알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지 알았다. 방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선 FM 음악을 듣길 소망한다. FM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타인의 패러다임에 맞춰 살다가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궁금하다면 바로 내 이야기를 들어도 좋다. 26살 때 나는 왜소하고 수줍음 많고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청년이었다.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성과를 내는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는 겨우 2달밖에 못 채우고 퇴학당했으며 내가 봐도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는 말 그대로 형편없었다. 지금 나는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수백만 사람을 도왔으며 내가 참가한 게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누구에게나 바뀔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몇 년 동안 나는 캐나다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다는 킹스턴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다. 그곳을 들락거리며 보안 담당자들과 협상을 했고 누구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이쿠, 그건 좀 우습네요. 그들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내 말에 동의했다. 이 교도소의 독방에 무려 7년 반 동안 갇혀있던 남자가 있었다. 온타리오주 윈저 근처에서 강도질하다 무고한 사람을 총으로 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 만일 죽었다면 그는 교수형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살인자를 교수형에 처했다. 대신 그는 27년형을 선고받았고 7년 반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혼자 교도소 운동장에 나갔다. 교도관들은 그를 미친 개라고 불렀다. 미친 개는 키가 188cm에 몸무게가 90kg 나가는 덩치 큰 사나이였다. 내가 교도소에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는 멀찍이 뒤쪽에 앉았다. 나는 담배와 커피, 도넛을 가져왔고 그는 뒤쪽에 있는 탁자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면서 도넛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셨다. 그는 동물처럼 소란스럽게 굴었다. 내가 신념에 대해 말할 때도 웃으며 조롱했다.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이런 상황이 3달 동안 계속됐다. 아무래도 그를 제지하든지 교도소에 그만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교도소에 계속 가고 싶었지만 그가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또다시 소란스럽게 굴기 시작하자 나는 말하기를 멈추고 천천히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어리석네요. 그 순간 남자의 근육이 불끈 솟고 얼굴이 벌개졌다.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놈이 미쳤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든 일이 몇 초, 아니 몇만 분의 1초 만에 벌어졌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전 당신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훔칠 수 있어요.
30분 안에 저는 보안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멋진 차에 올라타 이곳을 떠나겠죠. 당신은 깜빵으로 돌아가 또다시 20시간 동안 갇혀 있을 거고요. 그러자 남자가 조용해졌다. 다음 달 그는 앞쪽에 와서 앉았다. 누구라도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면 몸을 돌려 그 사람을 쏘아봤다. 마치 내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같았다. 그 후 그는 특별 가석방 되었다. 교도소에 오기 전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딸을 낳았다. 교회 신부님이 아내와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토론토를 떠날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 경찰국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마 경찰대에 보고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와 함께 일하게 됐다. 1년이 지나고 나는 가석방 처리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를 계속 가석방 상태로 둘 권리가 없어요. 저는 영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도 저와 함께 갈 겁니다. 담당자들은 그의 가석방 허가증을 찢어버리고 여권을 되돌려줬다. 그는 길을 떠났다. 다시는 말썽에 휘말리지 않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돈을 벌었다. 그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 누구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1969년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일할 때 인적 자원 학회를 열고 철학자 에릭 호퍼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 없고 부두 하역부로 일했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맹신자들을 비롯해 훌륭한 책들을 집필했다. 학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의 시대에는 배우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배웠던 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매달려 있었던 걸 깨닫는 동안 배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나는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리라는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배웠던 자 같은 건 없다. 배우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또한 호퍼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아주 과하지도 아주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로요. 자신감이 너무 적으면 아마 배우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겠죠.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언제나 적당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울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제3장.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앞에서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주최한 인적 자원 학회를 언급했는데 1969년 오헤어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그 학회에서 나는 빌 고브의 강연을 들었다.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는 손에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청중을 유려한 연설로 쥐락펴락했다. 8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찾고 공부했던 나는 연회장 뒤쪽 구석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와, 저분 정말 잘하네.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 나이팅게일은 마법의 말을 녹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희한한 지점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역시 희한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의 내면에 재능과 능력으로 채워진 깊은 웅덩이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1969년 그 학회에서 누군가 내게 얼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들으셨어요? 라고 물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해했죠. 전 이 구간을 9년 동안 매일 들었으니까요. 정말 그랬다. 내가 빌 고브의 강연에 감탄만 하던 차에 갑자기 로켓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발사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게 나이팅게일이 말하고자 했던 거구나. 내가 빌 고브만큼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의 말을 떠올린 순간 고브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서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고브에게 그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메모를 남기기로 했다.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만 걱정하라.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말할 때 이는 완벽한 진실은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고 신발끈을 매고 차를 모는 것은 자신 있어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뭔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고브가 어떻게 그렇게 강연을 잘하는지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소개받은 뒤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몇 차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금의 나는 전혀 고브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도 자기가 내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나는 말에 어느 정도 재주가 있었기에 그에게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오직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고 자신만만해지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가 그에게서 배운 것이다. 작가 테리 콜 휘테커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나와는 상관없다 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처럼 세상은 그런 법이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떠오른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름의 정신적 횡포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 부분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는지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그는 할 말이 없어 난처해야 할 것이다. 켄터키주의 위대한 교육자 켄 맥파렌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2%는 생각을 합니다. 3%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죠. 나머지 95%는 실제로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 역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걱정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해낸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빌 고브는 사람들 앞에서 느긋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강연장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겐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가치 있는 뭔가를 공유하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그게 바로 내가 했던 일이고 일이 풀린 방식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6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10년은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나는 앞으로도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는 사실을 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인생의 초반기에 시작된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부모님이 이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곤 했다. 물론 이웃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써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나는 내가 갈 길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얼 나이팅게일이 정의한 성공은 이제껏 들어본 정의 중 최고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상이란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생각을 말한다. 스스로 욕망하는 가치를 향해 나가면서 조금씩 깨우쳐 가자.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길 원한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간 적이 있었다. 편도로 24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기에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다. 나는 계산기를 옆에 놓고 메모장에 글을 끼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나는 숫자 1 뒤에 0을 6개 붙여 100만이라고 썼다. 나중에 60대가 되어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는 정말로 몰랐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나도 잘 모르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튼 그러다 주변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뭐가 그리 달랐을까? 불현듯 그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답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의 소득원만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만일 직업이 있다면 소득원이 하나인 것이다. 그 일을 얼마나 잘하든 한 시간에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 소득원은 여전히 하나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 역사적으로 심지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부자들은 모두 다수의 소득원이 있었다.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복합적인 소득원을 만들어내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세미나를 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냈다.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마련해서 누구든 부자가 될 방법을 잘 가르쳤다는 의미다. 누구에게나 소득원이 하나만 있지는 않다. 우리에겐 모든 종류의 소득원이 있다. 나는 제프 베이조스만큼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은 없다.
수백만 달러를 갖고 싶지도 않다. 은행에 200에서 300만 달러가 있고 일하느라 바쁜 것으로 족하다. 나는 기부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며 돈은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인터넷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부자 되기가 쉬워졌다. 나는 MSI 커넥트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MSI는 Multiple Sources of Income, 다수의 소득원, Multiple Streams of Income, 다수의 수입 흐름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일하며 MSI를 만들기 위해 서로 돕고 투자하고 제휴를 맺는다.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만 어느 길로 가고자 하든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한다. 만일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돈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패러다임이 방해하는 것이다. 마치 경찰관처럼 버티고 서서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하지만 그 경찰관을 지나쳐 가야만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젠 안 돼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 서둘러 돈을 벌기 시작하자. 처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을 때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벌고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1년 반 동안 먹고 살 돈도 없이 번 만큼 갚아야 빚을 겨우 청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1년도 채 되기 전에 매달 14,500만 달러를 벌게 되었다. 누군가가 내게 바닥 청소를 하면 상당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해준 덕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거만하지 않아. 나는 바닥 청소를 할 거야. 그리고 사무실들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3개국 7개 도시의 사무실을 청소하게 됐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 그들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학교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무역과 금융학 석사학위가 있는데도 돈은 한 푼도 없을 수도 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지키고 세는지는 배웠겠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것이다. 로이드 코넌트와 얼 나이팅게일이 시작한 것은 사업이 아니었다. 둘은 산업을 시작했다. 나는 1968년 코넌트의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어떻게 이 회사를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주말 내내 작은 초록색 책을 읽었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떻게 회사를 설립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그 초록색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 책은 바로 1910년에 처음 출간된 월러스 워틀러의 부의 비밀이었다. 나이팅게일이 내게 그 책을 한 권 건네주었고 그 후로 그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성공은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다. 얼 나이팅게일이 내린 성공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자.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어떤 사람이 500만 달러를 모았고 1,0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인데 평균 학점이 C와 D지만 A와 B를 받기 위해 연구를 한다고 하자. 이들은 주어진 방향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나아간 경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성공했다. 모두 이미 결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성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자
인생의 표적이다.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은 창조하거나 해체하거나다. 이미 결정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 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믿는다. 신은 창조주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아마도 신의 임무는 창조일 것이다.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조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일을 꽤 잘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그저 목표를 세우고 수첩에 목표를 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만 한다. 결국 끝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에 질려버리고 만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춰 서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높이를 재본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여생을 사는 방식이다.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를 떠올려보자. 이곳 관장들은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들은 사람들이 연간 회원권을 사면 2주나 3주 정도만 출석하다가 결국 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 사람들은 결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매는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 몸을 지배하는 것들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몸은 마음의 도구로서 마음의 작용을 반영한다. 그 작용이 자동적인지 아니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인지는 상관없다.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는 그저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 여행을 즐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는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결과란 행동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행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몇 년간 나는 많은 사람이 크나큰 성공을 거뒀으면서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아주 훌륭한 패러다임을 세웠지만 왜 자신이 잘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의 비결을 말해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없다.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그러고 나면 경주를 뛸 수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펼쳐졌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나는 처음에 형편없는 경력과 형편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내게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성경에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구절이 있다. 과거를 대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조언이다. 우선 자신에게 패러다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내게도 패러다임이 있고 당신에게도 있다. 패러다임은 내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좌우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나는 내 패러다임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배우고 있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이다. 우리의 패러다임 일부는 아주 훌륭하다.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이로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그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도 죽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는가? 예전에 친구 2명과 사흘 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생산성을 장려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내 가족과 지역사회, 회사와 국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사흘이 넘게 걸렸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데 시간을 충분히 써야 한다. 그 목적은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되며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내게 돈을 많이 벌 엄청난 기회들을 제시하곤 하지만 나는 그중 일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내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마셜 필드 앤 컴퍼니의 창립자 마셜 필드는 부동산은 부자가 되는 가장 안전한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딱히 이 말에 동의하진 않는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나와는 거리가 먼 길이다. 아직 목적을 찾지 못했다면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에 펜과 메모장을 놓아두자.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점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에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능력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결국 한 가지 도전에서 다른 도전으로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좌절한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 출근합니다. 당신은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적은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발견되는 건지 궁금할 수 있다. 나는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TV에서 인터뷰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 한때 라스베이거스의 한 코러스단에서 무용수로 있었다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만큼 훌륭한 무용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는 페이스트리 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프랑스로 갔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페이스트리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얼마 안 가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페이스트리 셰프가 되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는가? 얼 나이팅게일은 부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하나는 유형의 물질적인 부이고 다른 하나는 무형의 정신적인 부다. 정신적인 소득은 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얻는 만족감이다. 물론 물질적인 부는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다. 이 모든 것은 나이팅게일이 공식이라고 부르는 보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버는 소득은 우리가 하는 일의 필요성,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비례한다. 따라서 소득이 크려면 우리가 하는 일의 필요성도 커야 하므로 정말로 그 일을 잘해야 하고 우리를 대체하기가 어려워야만 한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나신 밥 프록터님의 신작이죠. 부의 확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패러다임을 바꿔서 뭔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